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지속되는 한 일단 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금리가 움직이면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로 투자의 태도 편입니다. 제가 지점장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이제 신한금융투자 지점장님이시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강북금융센터. 네, 맞습니다. 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 11.2만 명. 네. 실버 버튼 받으셨겠어요? 아직 도착은 안 하고 아직 있습니다. 도착 안 했나요? 네. 거기 이제 증시 각도기 TV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책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투자의 제도책, 요책.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작년에 사실 3%에서 굉장히 많이 뵀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0년 한 7월 말까지 나갔었죠. 네. 그 후엔 지금 뭐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나가 보시다가 직접 또 채널 운영해 보시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하기는 남들이 깔아준데 이런 데서 아무 생각 없이 말만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금리 이런 게 아니고 마이크를 켜고 끄고 컴퓨터 카메라를 켜고 끄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매일 실수하고 어느 날은 녹음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다시 찍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이제 그래도 연배가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유튜브라는 건 그래도 좀 약간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재밌어요. 재밌나요? 이게 재밌고, 재밌다가 조금 피곤하면 조금 이거 힘드네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장 그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채찍이죠. 어차피 저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업인데, 업 자체가 꾸준히 노력해서. 근데 이제 남들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꾸준히 더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죠. 그것이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 좀 리뷰 및 향후 전망, 이제 지점장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점장님이 또 김작가 TV 출연한 건 처음이니까 관점이 좀 궁금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재미난 시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재미난 시장. 네, 재미난 시장이 시작이 되고, 작년보다는 조금 결이 좀 다르고, 투자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지만 잘하는 사람은 더 잘 낼 수도 있는 그런 재미난 시장이 펼쳐지는 거고, 진검승부가 이제 한판 시작이 된다, 올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위기 탈출 국면에서 마구잡이로 퍼부었던 상황에서 흠뻑 시장이 유동성을 빨아들면서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버블이죠. 중국 시장도 버블이에요. 근데 돈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버블인 건 아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다예요.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고,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지속되는 한 일단 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미국 기준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게임의 룰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전쟁이 터져서 전쟁의 구호물자를 때리박았기 때문에 그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그 길목에만 있었으면 모두가 다 수혜를 입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정확하게 포지션을 구축을 잘해야만, 안 그러면 삭삭 피해갈 수도 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심리만 잘 갖추면 잘 갖출 필요도 없지. 그냥 버티기만 했어도. 그리고 유명한 주식들만 사놓고 엉덩이 꽉 붙여놓고만 있었어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올랐죠. 그냥 오르락 내가 너무 불안해, 이렇게 오르는 게 불안해, 그러니까 팔아야 돼, 이렇게 조급하지만 않았으면 작년도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정밀 타격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때문에 게임이 룰이 바뀌었다. 당연하죠.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5%짜리 금리면 10,000원짜리가 500원 받죠. 그렇죠. 그럼 선이자를 뗄 수도 있죠. 그럼 9,500원이에요. 10%예요. 10%를 받으면 10,000원당 1,000원을 받죠. 선이자를 떼면 1,000원을 떼고 9,000원을 받죠. 그죠? 9,000원을 내서 연말에 10,000원 받을 수 있고, 5%는 500원을 떼고 9,500원을 내고 연말에 10,000원을 받는 거죠. 이걸 바로 할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자율은 할인율과 동등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개념. 근데 이게 1년짜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이, 규모가 커지나요? 더 커지죠. 뒤로 갈수록 금리는 뭐냐면 저한테 하루만 돈 빌려주세요 하면 혹시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1년 빌려주세요 하면 내가 널 뭘 믿고 10년 빌려주세요 이러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이자를 줄게. 이자를 줄게 하면 하루짜리면 아예 됐어 그냥 써 이렇게 되지만 1년이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10년이면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금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눌러져 있었죠.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할인율이 커지는 거죠. 근데 시간이 길수록 할인율은 사이즈가 더 커진다. 근데 지금 당장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할인율을 크게 적용받잖아요. 5년 있다 사업이 잘 될 애인데 5년짜리 할인율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할인을 많이 받잖아요. 금리가 없을 때 할인율이 없었어요. 금리가 제로일 때 할인할 것도 없지. 없죠. 네. 근데 커졌잖아요. 그럼 할인을 많이 치게 되면 성장 주식들 중에 지금 당장은 돈은 못 벌지만 우리 앞으로 정말 잘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금리가 없었을 때는 신나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룰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흐름들도 바뀔 수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 미국채 뭐 장기금리 10년채가 오르는 신호가 보일 때 미국의 성장주들이 한 번 얻어맞았죠? 네, 얻어맞은 그랑 지금 같은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럼 향후 금리가 오를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많이. 많이요? 많이. 많이. 근데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건 최근 1, 2년 사이에서 기준으로 많이지. 그 제가 이제 원래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fixed income이라고 정해진 이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고정 약속을 해서 나 10,000원에 500원 줄게 뭐 이렇게 해서 고정 약속에 그 돈을 받는데 제가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안전한 투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이라는 것도 발행할 때는 그렇지만 시장에 유통도 되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갖다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돈을 챙기려면 유통시장에 채권을 내놔야 돼요. 유통시장 가격이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죠. 시중 금리에 따라서.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할인율 계산을 해드렸듯이 근데 지난 40년간 채권은 40년짜리 장기 강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폴 볼커가 금리를 빵빵빵빵 띄워서 올렸을 그 콜 금리 기준을 거의 20% 가까운 금리로까지 올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콜이 20% 가까이에요. 그러면 시중에서 금리로 돈 빌리려고 하면 뭐 25%, 30%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미국 산업은 초토화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던 게 80년대죠. 그때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40년짜리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40년짜리 장기 채권 강세장이 끝나고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게 40년 동안 이런 흐름들이 이제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접어드느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조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몇 년짜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그래서 채권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근데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도 그리 움직입니다. 이번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일 때 한국 10년물 안 움직였나? 움직였어요.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국도 부채를 많이 일으켜야 되는 사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부담이 되는 거고. 금리가 오르니까. 그동안에 금리가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었는데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부동산 대출 같은 거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 지금 향후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작년에 어쨌든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날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는 그쪽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딱 그렇게 무자르지 잘라지면 참 좋은데 실적이 있는 놈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실적이에요. 결국은 기업 우리가 저는 일반인들은 제발 주식 투자라는 말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 잠깐 증권 거래가 되니까 증권 거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표가 되어 있는 종이 조각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쉽게 사고판단 말이죠.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식 투자는 뭐냐? 주식이란 건 뭐냐? 기업의 조각 아니냐? 그럼 결국은 본질은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좀 긴 시기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개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자꾸 주식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다.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거는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영역이지 일반인 모두가 그렇게 해서 돈 번다? 운 좋게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주변에 생존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모든 정열과 온 영혼을 다 끌어서 다 쏟아 부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은 여성들의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 20대 남성과 여성의 그 데이터 비교가 나왔었잖아요. 기사에.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일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 자꾸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펴서 먹고 싶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들을 다 펴서 먹고 싶어요. 그만큼 싹 다 깨지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그 결과치예요. 실제로 책에서 그 투자의 태도, 요 책에도 있던 멘트가 성공한 똑똑이 남성들은 투자를 포기하라고. 여기 같은 맥락이 맞아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실전에서 많이 경험한 똑똑한 남자들 안 됩니다. 아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진짜 예를 들면 멍청한 남자, 똑똑한 남자가 있어요. 똑똑한 남자 더 안 돼. 절대 안 돼. 또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잘하려면 한 5년, 10년 개고생하고 정말 박살나고 참회와 회개를 거쳐서 자기를 완전히 다 엎어서 갈아엎어서 새로운 인간이 되면 가능하죠. 그 말씀은 똑똑한 남자들일수록 뭔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서 더 그런 건가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기준 있잖아요. 이건 이 시장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네. 또 이 얘기도 뭐 한번 풀려면 또 시간이 한참인데 다른 세계예요. 영역이 달라요. 이 영역은 내가 살았던 일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의 존재고 이성과 감정이 혼용된 존재인데 감정이 항상 이성을 앞서서 앞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없는 시장이에요. 감정이 없는 시장. 감정이 없는 시장. 숫자가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죠. 광기는 있는데 감정은 없어요. 물론 감정이 쏠릴 때 광기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도. 그래야만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는데 인간 존재의 감성과 이성의 복합체인 인간 존재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훈련된 걸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향의 이득가 이제 요 얘기할 때 잠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럼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뭐 덕목이라든가 태도는 뭔데요? 첫 번째는 베이스. 베이스는 인내죠. 인내. 엉덩이 붙일 수 있는 인내. 팔지 말라는 뜻인 건가? 이건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을 샀으면 이제 버텨야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드리려면 이익 산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얼만큼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그럼 이 회사의 적정한 가격은 어디까지 될 건지까지 구해 놓고 그거를 이제 참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런 기업이 나올 때까지 참는 거죠. 그리고 벌떡벌떡 뛰어나는 것들에게 마음이 안 흔들리도록 내 마음을 다잡고 참는 거죠. 그 참아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사놓고 한 다음에 또 참는 거고. 그것도 참는 거고. 가장 기본이 그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데도 안 뛰어들 수 있는 그것도 참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한테 이래요. 제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왜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이미 사람 많은 데는 인기 있는 데고 인기 많은 데는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어요. 웬만해선. 거기서 추가로 얼마 좀 더 수익 나겠다고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보면 버려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버려진 주식들에서 이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사면 꼭 되냐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에 갔다가 이제 멍드는 거죠. 다시 그러면 다시 좀 시향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지금 성장주의 날개가 좀 꺾이고 금리는 지금 오르려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실적은 중요한 시즌. 우리는 좀 어떤 섹터들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돈 버는 섹터죠. 돈 버는 애들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의외로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많은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실적이 있는데 가셔야 돼요.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놈들이 실적이 나올 것이냐. 지금 이제 경기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올라간 거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무려 6.5% 경기 올라간다 그랬어요. 경제선 미국같이 큰 나라가 6.5%. 막 돌아간다는 얘기죠. 6.5% 경기 활성화되면 뭐가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이 잘 되나요? 그것도 잘 될 수 이미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이미 잘 되고 있어서 주가가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아닌 곳. 저평가.
이제 좋아지는 곳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물건과 서비스를 많이 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갖다가 밖에서 뭔가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어디다 물건 살 때 돈을 많이 그럼 물건을 뭐로 만들어? 플라스틱, 쇠, 칩, 그다음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걸로 만들죠. 웬만한 물건들은.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누군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돈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물건을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이라는 건 보통은 쇠와 플라스틱 이런 걸로 제일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러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 화학이고 쇠를 만드는 건 철강이에요. 근데 이미 반영이 된 주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계속 이 산업 사이클과 함께 좋아질 때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화학 업종이 좋다, 철강 업종이 좋다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예, 이미 주가가 오른 거는 아니고, 근데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이익 규모가 훨씬 커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걸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좋아지겠죠? 근데 서비스업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행업종은 이미 상당히 올랐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올랐어. 끝났어. 반영이 끝났어. 사람들이 너무 선기대로 여행이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는데 이미 다 갔어. 옛날 가격보다 더 높게.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안 갔는데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죠? 지금 백화점도 올랐고 어느 정도. 여행도 좀 올랐다고. 백화점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국 백화점 굉장히 쌌습니다. 이번에 우리 쿠팡을 통해서 한국의 백화점들이 얼마나 싼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백조 쿠팡.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SK 하이닉스랑 이제 똑같은 시총이죠. 이제 저기 뭐야 우리 그 이마트 5조. 다른데 2조 5천.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마트 5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마트 CEO는 좀 허망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국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되니까 마치 테슬라 버전하고 비슷한 거죠. 세계 자동차 업체 다 합쳐도 테슬라만큼 안 되는 하고 비슷한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 뭐 유통업 중에서도 아직 안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성장률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딘지 살펴보면 미국이 6.5% 나오는데 중국은 6% 나온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6% 나오겠습니까? 그 함의를 보시면 리커창 총리가 6% 나온다고 했을 때 최소 6%란 말이에요. 최소 6%는 우리가 죽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번에도 중국도 8%가 넘을 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금 쌍순환 얘기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시키고 수출 안 되는 부분에서 그걸로 커버리지 하겠다는 건데 그럼 걔네 내수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산업 찾아야 되겠죠. 뭐죠? 보통은 화장품이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화장품 이미 다 올랐고 좀 그렇고 보통 걔네들이 물건 만들 때 우리나라 중간재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에 화학이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이미 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중국에 물건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물건 파는 애들을 잘 찾아보면 뭐 대표가 이제 화장품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비스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애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돌아다니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찾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과 그 중국 시장의 버블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한국에 싼 기업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애플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럼 애플의 밸류 체인 중에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뭐 그런 거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여튼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기업들이 한국에 아직까지 꽤 많습니다. 대표주들은 좀 가치가 반영이 됐는데 저평가되고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우리 박영옥 대표님께서 한 맺힌 절규를 항상 한국 주식 너무 싸다. 그 얘기는 뭐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하시죠. 말씀 들어보니까 지점장님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재주가 없어서 트레이딩에 재주가 잘 못해요. 사고팔구를 잘 못해서. 방금 재주라는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가치 투자 어쨌든 뭐 트레이딩이 있으면 이게 재주가 없어도 좀 노력하면 가치 투자는 좀 가능한 건가요?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재주라기보다도 이쪽은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자기의 원칙이 딱 루틴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인간이라서. 그럼 지점장님 어떤 투자 원칙이 있으시죠? 저는 어려운 기업에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안녕하고 떠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정말 괜찮은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네. 찾아보면 정말 많아. 우리 회사는 왜 이거밖에 안 받아? 하는 기업들 중에서 그 안에서 이제 저의 이제 툴이 있는데 네. 제 툴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에 어려울 때 같이 제 자본을 넣어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인정을 받는다는. 그럼 어려울 때 저는 같이 해줬고 남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저는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안녕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건 트레이더예요. 예, 저도 일종의 트레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업 투자자라면 뭐 3년, 5년, 10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 마사요시 님이 진정한 그 투자자지. 5년, 10년 견뎌주잖아요. 네. 돈 넣어놓고.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저는 네. 시즌으로 이게 자꾸 바뀌니까 트레이딩 측면이 좀 띄엄띄엄하긴 하지만 트레이더고요. 그러니까 네. 매일같이 매매하는 건 스캘퍼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네. 저는 트레이더고 저는 개인들에게는 저보다도 더 느린 수준의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네. 거래보다는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너무 뻔하고 큰 기업들이 보여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자꾸 타이밍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는 기업은 한계가 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뭐 네이버, 현대차 이런 것만 아는데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잡는 수밖에 없는데 타이밍이 훅 떨어졌을 때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 계속 타이밍을 잡는데 사실은 투자는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싼 기업들은 항상 있고 시장이 아주 지나친 과열만 아니면 네. 그 싼 기업들을 잡아놓고 기다려주면 때가 되면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예. 어려운 기업을 만나서 잘 될 때 빠이빠이. 네. 이게 첫 번째. 저는 한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턴어라운드. 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업들. 네. 이것도 네. 앞에랑 좀 비슷한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주로 이런 하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가 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분기단으로. 네. 이거는 더 이상 얘기 묻지 마세요. 이제 노하우니까. 아니 노하우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다가 결국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냥 실적이 네. 이제 좀 잘 나올 것 같은 기업. 그럼요. 네. 그게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이거를 루틴으로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걸 루틴으로 갖는 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의외로. 되게 쉬운 얘기지만 실천을 하려면 이게 세상에서 이 투자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손 사이가 세상에 제일 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알아도 손까지 오는데 몇 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